네, 반갑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홍인기입니다. 최준 교수님 소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5G, 6G하고 인텔리전트 모빌리티인데요. 결국은 인텔리전트 모빌리티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5G하고 6G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향후에 어떻게 갈 거다 하는 얘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뭐 선전 봤더니 현대모비스 선전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다 뭐 그런 얘기들 했는데 결국 소프트웨어를 다른 말로 풀어내면 데이터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게 데이터고 선전에도 있는데 0하고 1 나왔는데 결국은 데이터인데요. 그 데이터들 자체가 굴러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패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통신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잘 이볼루션을 해야지만 통신하고 어떻게 잘 결합이 돼야지만 이게 향후에 인텔리전트 모빌리티가 될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현황하고 발전 방향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뭐 저보다 더 훨씬 더 잘하실 테니까 제가 아는 수준의 인텔리전트 모빌리티가 뭐다 하는 걸 보고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인텔리전트 모빌리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V2X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게 있고 현황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전공이 이동통신이고 하니까 5G, 6G 오늘 토픽이 그거기 때문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이볼루셔너리 패스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LTE, 5G, 6G 이런 식의 그 이볼루셔너리 패스를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오늘 뭐 많이 말씀드릴 내용이 그걸 텐데 임플리멘테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게 좀 바뀌고 있어서 우리가 아는 3G, 4G, 5G 이런 패스 플러스 구현하는 기술, 그 구현 기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까지 하고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시간이 허락한다 그러면 6G를 왜 해야 되는지 5G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6G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6G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서 고려하고 있는 V2X를 위해서 6G에서 고려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크겠죠. 뭐 많겠죠. 5G도 훨씬 더 많은 거를 다루고 있는데 V2X를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만 뽑아서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이화 세미나에서 뭐 많이들 말씀하시고 했을 텐데 하여튼 제가 이해한 바로는 커넥티드 오토노머스 슈어드 앤 일렉트릭이라고 보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넥티드 소프트웨어고 데이터가 되고 하여튼 정보들이 내가 인텔리전트해지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잘 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그 유용한 정보들을 잘 버무려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또 내가 판단해서 어떤 액션을 한 데이터가 다시 어디에 쌓여서 거기서 더 좋은 액션들을 할 수 있게 어떤 방향성을 성립할 수 있게 데이터가 또 모이고 또 그 모인 데이터들이 다시 저한테 돌아오고 이게 계속 연결돼야 될 텐데요. 그걸 하기 위한 그 데이터가 돌아다니고 저장되고 다시 나한테 넘어오고 그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커넥티드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고 그 커넥티드는 잠깐만요.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그 포인터가? 그 커넥티드는 그 커넥티비티 보면 V2V 뭐 잘 아시는 것처럼 V2V, V2 인프라스트럭처, V2 페데스트리안 그 사람들, 그다음 V2 네트워크 서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커넥티비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커넥티비티를 다른 모습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엣지 디바이스들이 있고요. 그 디바이스들이 RSU 같은 로드 사이드 유닛 같은 포그 노드라고 하고 우리가 저 클라우드 얘기는 많이 하는데 클라우드는 구름이니까 굉장히 위에 있다고 하고 그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 이제 그게 포그라고 얘기하는데 포그 노드가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고 그 이유는 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저 V2X를 위해서는 컴퓨팅이 저 멀리 가 있으면 레이턴시가 그 딜레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이제 가능할 것 같고 또 하나는 V2X는 태생이 얘네들끼리 그
얘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그게 코어를 갔다 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그 노드가 점점 이제 중요해질 거다. 뭐 이렇게 돼서 이런 비전은 뭐 당연한 비전인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인텔리전트 모빌리티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그냥 굉장히 강력한 경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하고 에어 퀄리티 오염, 그런 공기 오염 같은 걸 굉장히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주 트랜스포테이션 인바이러먼트가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 뭐 요즘 얘기하는 UAM, UAV를 포함해서요, 다양해질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가 우리가 인텔리전트 모빌리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텔리전트 모빌리티를 구성하는 거는 첫 번째는 비큐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큐리 될 거고, 앞에서 뭐 현대모비스도 선전에도 나온 것처럼 얘기 많이 되는 차량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랜, 뭐 이런 얘기 많이 드릴 텐데요. 비클도 결국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될 거고, 흔히 얘기하는 바퀴 달린 핸드폰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차량은 그런 쪽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갈 거고, 걔네들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연결이 될 거고, 그 연결된 것들이 AI로 처리돼서 얘네들이 같이 묶여면 이게 인텔리전트 모빌리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크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SDV가 되고 AI가 있고, 오늘 요 커넥티비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2X로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뭐 DSRC가 있고, 셀룰러 V2X가 있고, 와이파이 OTA 오버더에어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 나라는 뭐 DSRC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아직도 이제 뭐 사실 DSRC하고 셀룰러 V2X 두 개가 경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DSRC 얘기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그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 5G도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DSRC의 리미티드 캐퍼빌리티 가지고서 어떤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기존 서비스랑 차별화되고, 아니면 혹은 그야말로 시장에 뿌려질 수 있을 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서비스가 나오려고 그러면 DSRC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냥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싫어하실 분도 계실 텐데, 5G 자체도 사실 그게 리미테이션 캐퍼빌리티 때문에 사실 그 VTX에 많이 활용이 못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점점 더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될 거고, 훨씬 더 높은 캐퍼빌리티를 가진 캐퍼빌리티가 능력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커뮤니케이션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이 퀄리티다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레드캡이라고 하는데, 리듀스드 캐퍼빌리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핸드폰이 다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고사양이고, 그 중에 아주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할 때는 굉장히 적은 리듀스드 캐퍼빌리티로 서포트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까지도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캐퍼빌리티가 높다는 얘기는 어댑터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통신 패스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 커뮤니케이션 패스도 필요하지만, 그 똑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때는 굉장히 리듀스드 캐퍼빌리티, 굉장히 심플한 커뮤니케이션, 그래야지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통신 체계가 돼야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인텔리전트 모빌리티를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너무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DSRC는 너무 단순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패스인 것처럼 보이고요. 셀룰러 V2X는
굉장히 높은 고사양의 커뮤니케이션 패스인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향후에는 얘네들을 다 아우르는데 그게 그 리즈너블한 코스트로 혹은 그 마켓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6G나 향후에 가서는 하나의 통신 마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리듀스 캐퍼빌리티를 보여주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해야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인텔리전트 모빌리티를 구현할 수 있고 그 시장에서 워크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들이고 와이파이는 뭐 다 좋은데 와이파이는 싼데 뭐 태생적으로 이동성을 잘 제공하지 못하니까 와이파이는 아주 한정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제공할 것 같고요. 그래서 DSRC는 오늘 말씀 뭐 우리 IEEE 807 베이스로 한 DSRC는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릴 거고 셀룰러 VTX 주로 말씀드릴 텐데 현재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거는 릴리즈 15입니다. 그 지금 5G 릴리즈 15이고 16이 지금 깔려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LTE부터 V2X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고려됐는데 아마 중국에서는 LTE V2X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LTE부터 지금 하고 있었고요. 현재 깔려 있는 그 릴리즈 15, 16에서 5G 뉴 라디오 V2X를 정의했고요. 물론 여기 2020년에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 깔리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2023년에 릴리즈 17, 18까지가 정의됐거든요. 릴리즈 7 근데 릴리즈 17은요. 여기다 지금 제가 안 적어놨는데 릴리즈 17은 릴리즈 16에 비해서 물론 어드밴스드한 캐파빌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V2X 측면에서는 크게 보완된 면이 크게 이렇게 보이질 않고요. 릴리즈 18 정도 되면 거기 AI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조돼서 그 AI 부분이 강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저 3GPP에서 하는 건 주로 셀룰라 이동통신 우리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가 쭉 발전하는 패스를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요 V2X를 위한 연구들이 계속 이제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요 셀룰라 V2X의 한계는 결국은 이거죠. 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3GPP에서 LTE니 5G니 이렇게 얘기할 때 벌써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나 이동통신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통신 안에서 V2X도 서포트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만약에 차량을 하고 있는데 차량 제조업체나 우리 뭐 현대나 기아나 제조업체가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통신이 필요해서 이걸 뭘 개발해서 끌고 왔다 그러면 지금 훨씬 더 발전이 빠를 텐데 사실 이 발전 패스는 이동통신 패스잖아요. 이동통신 패스에서 V2X를 고려하다 보니까 어떤 자동차 업계에서는 내 자동차가 굴러다니는데 통신사한테 묶여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부담인 것 같고 하기 싫은 어프로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뭐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이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 면은 많이 편향된 의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동통신만 위주로 제가 지금 이동통신 쪽을 제가 전공하기 때문에 그쪽에 편향돼서 말씀드린다는 거 미리 좀 고려해달라고 제가 양해 먼저 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LTE 혹은 우리 그 롱텀 이볼루션 폴스 제너레이션이죠. 5G NR 뉴 라디오 V2X는요. UU하고 사이드링크 두 개, 피치5라고 하는 사이드링크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UU는 UU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국을 통해서 오는 거죠. 내가 얘랑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해도 기지국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우리가 그 UU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교수님, 핸드폰 지금,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 핸드폰 하나가 있고 다른 핸드폰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통신하려고 그러면 기지국을 거쳐서 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UI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회장님, 인텔 지금 커서가 안 보이는데요. 커서가 안 보이나요? 네네. 네, 잠깐만요. 그러면 포인트를 써서 지금 보이시나요? 아, 지금 보입니다. 네, 네. 네. 갑니다. 네. 그 UI 인터페이스는 지금 핸드폰 두 개가 통신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기지국을 통해서 이렇게 나한테 넘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UI 인터페이스는 기지국을 통해서 혹은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오는 걸 UI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PC5는 사이드 링크라고 하는 거는 차량하고 차량이 직접 통신하는 거죠. 바로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핸드폰하고 핸드폰이 기지국 통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는 걸 PC5라고 하는데 V2X는 아마 UU 인터페이스하고 PC5 두 개가 다 와야죠. 가령 예를 들면 인포테인먼트를 하겠다. 자동차에서. 그렇다 그러면 UU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올 거고요. 그다음에 플래투닝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제 PC5 차량하고 차량 사이 직접 통신을 통해서 혹은 차량하고 로드사이드 유닛 RSU는 그 기지국 통하지 않고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드 링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두 가지를 다 정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 NR이나 LTE에서부터 시작했는데 NR이나 향후에 6G로 갈 때도 요 사이드 링크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커서 그러니까 요거만 베이스로 한다고 하면 이동통신 영역에 머무르는 것 같고요. 그 영역을 더 넓히려고 하면 지금 사이드 링크 혹은 PC5라고 얘기하는 쪽에 성능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성능을 계속 올리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그 자동차에 LTE 모듈이나 혹은 5G 모듈을 갖다 꽂았다 그러면 기지국을 통하지 않고도 얘하고 얘 사이가 연결될 수 있는 기술적인 근거나 방법은 셋업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점점 더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2X 커뮤니케이션의 이볼루션을 보면요. 릴리즈 14에서는요. 그 VTX 측면에서 제가 찾아보면요. 그 코퍼레이티브 어웨어니스 메시지 같은 캠 메시지, 또 세이프티 메시지, 베이직 세이프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디센트럴라이즈드 인바이런먼털 노티피케이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게 릴리즈 14에서 정의되기 시작했고요. 릴리즈 15이 5G 초기 버전이고요. 5G는 요거 아주 간단한 메시지 말고 훨씬 더 복잡하고 대용량일 뿐만 아니라 더더욱 중요한 거는 딜레이가 굉장히 짧은 비클 플래투닝 같은 거. 플래투닝 뭐 여러 차가 이제 묶여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대면 열대란 차량이 가령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부산으로 어떤 그 화물차가 가는데 사실 지금 같으면 모든 운전자가 그냥 운전해서 가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간다 차 5대가 움직인다 그러면 맨 앞에 차가 운전을 하고 걔를 따라 뒤에 있는 애들이 거기 연결돼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걸 이제 플래투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플래투닝이 되려 그러면 차량하고 차량이 굉장히 이렇게 클로즈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차량이 이렇게 묶여서 다니는 동영상도 보셨을 텐데 우리가 그냥 운전하면 차하고 차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이제 운전을 할 텐데 플래투닝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차량들이 이렇게 붙어서 다닐 거거든요. 쭉 열지어서 그 얘기는 조금만 정보 전달에 딜레이가 있다고 하면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플래투닝이 되려 그러면 이런 서비스로 안 되고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로 안 되고 레이턴시가 굉장히 짧은 그러니까 딜레이가 굉장히 짧아서 즉시 리스폰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되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하고 차량 간의 직접 통신이 가능해야지만 되지 이거 갔다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릴리즈 15에서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들이 논의가 됐고요. 그것들을 하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딜레이가 짧아야 되겠구나. 차량하고 차량 사이에 연결이 돼야 되겠고, 차량하고 차량 사이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 레이트를 서포트해야 되고, 데이터 레이트 그 데이터의 릴라이어블리티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정의된 게 릴리즈 15입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 어시스턴스라든가 리모트 드라이빙, 이거 뭐 훨씬 더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 멀리 리모트 드라이빙, 이미 미국에서는 그 리모트 드라이빙 해서 그 택시 왔다 갔다 하는 정해진 구역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되려고 그러면 뭐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마치 차에 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바타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리퀘어먼트가 세고,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센서다 하면 그 차량에 현재 있는 센서보다 훨씬 더 많은 센서들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붙어야 되고, 그 데이터가 많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기존에 있던 것보다 우리가 이제 MMTC라고 얘기하는 이쪽이거든요. 익스텐디드 센서다 하는 얘기는 이게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붙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에서는요, 그 머신 하나, 센서 하나에서 오는 데이터는 LTE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그 LTE가 고성능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LTE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냐 하면 LTE는 엄청나게 많은 센서를 한꺼번에 붙일 수 있는 캐파빌리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쓰는 이동통신, 핸드폰을 기본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5G에서 오면서 릴리 15에서는 MMTC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이렇게 정의됐고요. 그 다음에 릴리 16에서는 5G에서 일단 릴리 15는 EMBB 위주로 이제 먼저 얘기가 됐는데 URRC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울트라 릴라이어블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굉장히 릴라이어블하고 딜레이도 굉장히 짧고, 이쪽 그 URRC를 한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서 릴리즈 16에서는 URRC까지 다 정의되는 그런 것까지, 이걸 더 그 인핸스먼트 하는 그런 그 기술들이 정의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EMBB 5G 어드밴스드에서 정의되고 있는 거 보면 그 MMTC 부분, EMBB 부분, URRC 부분이 기존의 5G 최초에 정의될 때부터 했는데요. 어드밴스드 드라이빙이 되려 그러면 URRC하고 그 MMTC 이거가 다, 왜냐하면 어드밴스드 드라이빙이 되려 그러면 일단 센서가 아주 다양한 센서가 붙을 거기 때문에 MMTC 기능이 많이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레이턴시도 줄여야 되는 이런 쪽의 내용이 될 거고요. 리모트 드라이빙 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멀리서 컨트롤을 보고서 하기 때문에 URRC 부분은 훨씬 더 강조된 형태의 통신이 구성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익스텐디드 센서 가지고 여러 개 데이터들이나 혹은 인포테인먼트라든가 홀리스틱 인바이런먼트를 구현하려고 그러면 EMBB 데이터 레이트가 많은 것들이 돼야죠.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5G 어드밴스가 되면 이게 다 구현할 수 있는 이것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기술이 필요하고, 근데 내가 뭘 하겠다고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가령 그 어드밴스 드라이브를 하겠다고 해서 요 정도의 캐파빌리티가 되는 것만 딱 뽑아내고 이쪽은 지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 올마이트하게 다 구성할 수 있는 캐파빌리티는 있는데,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 때는 얘만 꾸려오고 어떤 서비스를 할 때는 얘만 꾸려올 수 있게 통신이 가야 되고, 그렇게 지금 통신 발전하는 거 보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VQ, 그 SDV, 모빌리티에서 많이 얘기하는 SDV인데, 통신에서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액세스, 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된다는 거는 사실 소프트웨어로 구현한다는 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 플러스 소프트웨어로 구현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혹은 서비스 오리엔티드, 어플리케이션 오리엔티드 하게
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그게 안 되는데 소프트웨어로 구현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딱 맞춰서 소프트웨어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소프트웨어로 디파인하는 그 모바일 네트워크가 아직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V2X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5G 혹은 6G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기술도 발전하지만 이렇게 기술도 이런 걸 커버하는 걸로 발전하지만 두 번째 토픽은 임플리멘테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네트워크가 발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프라미싱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G PP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V2X에 첫 번째는 비큐 플래투닝,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연결돼서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 익스텐디드 센서가 필요할 거다. V2X가 인텔리전트하고 훨씬 더 리모트 그 드라이빙이 한다든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센서가 여러 개 있어서 익스텐디드 센서가 필요한데 익스텐디드 센서는 차량 안에만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로드사이드 유닛이라든가 혹은 그 주변에 차량 주변에 보행자들에서 얻어지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어드밴스드 드라이빙, 세미 오토메이티드 혹은 풀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되려 그러면 그 로컬 센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다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드밴스 드라이빙 얘기하고 있고 리모트 드라이빙 뭐 멀리서 하고 있고 뭐 지금 그 택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걔네들 벌써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릴리 16에서는 이런 것들이 서비스다 유즈 케이스다. 다시 얘기하면요. 통신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V2X가 향후에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거고 이렇게 발전해 갈 건데 이것들을 서포트 하려고 그러면 통신은 어떤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유망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이런 유망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 이동통신이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 이런 캐파빌리티를 보기 위해서 유즈 케이스들을 보는 거고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가 앞으로 나올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 예측이 됐다 그러면 뭐 그 통신 캐파빌리티 정의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미리부터 여러 가지의 컨센서스를 이뤄서 이런 것들이 곧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V2X가 5G가 제가 아직도 리미테이션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6G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여러 가지 차량 오토노머스 비큐얼이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고 테스트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컨서는 2018년이나 2021년에 테슬라 카 크래시 아직도 이제 그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는 게 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계속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우려가 없어지려 그러면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센싱하고 러닝하고 디시전 메이킹하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그걸 다시 또 이렇게 데이터를 순환시키는 이런 것들이 오케스트레이션이 잘 돼야지만 V2X가 갈 건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통신이 진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지금의 5G로도 부족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센싱, 러닝, 디시전 메이킹이 잘 되려고 그러면 5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 레이트, 레이턴시, 커버리지, 코스트 에피션시, 인텔리전스 레벨, 네트워킹,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 5G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과 통신과 컨트롤이나 사람을 대처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을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캐퍼빌러티는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6G 정도는 돼야지만 그 정도가 되고 그래야지만 지금 뭐 레벨 2, 3에서 있던 게 퀀텀 점프에서 그 자율주행이나 리모트 드라이빙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직 트래디셔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우리 지금 이 핸드폰을 지원하는 이렇게 메인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거 베이스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VTX하고는 VTX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좀 거리감이 있어서 이쪽을 막 발전시켜서 빨리 발전시키고 그런 캐파빌리티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 뭔가 좀 점프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G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프랙티컬 프로블럼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6G가 됐다 하더라도, 프랙티컬한 프로블럼은, 아까 설명드린,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어떤 특정 이통사에 묶여 있다. 라는 거가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걸 해야 돼?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실질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뭐, 우리 스타링크 얘기 많이 하는데, 테슬라 스타링크 얘기하는데, 뭐, 스타링크 셀룰라이 커뮤니케이션 실제로 필요하겠느냐 하는데, 한쪽의 의견은 그거잖아요. 스타링크가 지금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스타링크의 태생은 미국처럼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광케이블이 다 안 가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서 걔네들을 광케이블 다 그 넓은 지역을 깔고 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런 지역에 정부에서 돈을 서포트해서 그런 지역에 DC 안테나 이렇게 설치하면 위성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그게 이제 스타링크고 그렇게 스타링크고 그게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을 때 엄청나게 통신이 파괴됐는데 살아남아서 그쪽에서 그걸 하고 있고 굉장히 싼 값으로 넣었다가 지금 올렸거든요. 가격 올렸어요. 우크라이나 이럴 때 뭐 99불에 하겠다는 올렸는데 왜 올렸냐면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스트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충분히 보고 있다고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비스가 되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위성통신 가지고 충분히 내가 어떤 상용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는 거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가까워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는 테슬라는 그야말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차량인데 걔네들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성 통신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업그레이드나 혹은 데이터를 모으거나 이런 거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를 저희가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스타링크랑 이렇게 딱 붙으면 사실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자동차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이미 모으고 있고 그 데이터 일정 부분이 되면 어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가 어떤 기능을 올리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는데 현재는 위성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모으고 컨트롤하고 하는 걸 하려고 그러면 특정 사업자가 아니라 자기네의 네트워크를 갖고 싶은 거가 아니겠느냐. 그게 이제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랙티컬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자동차랑 통신이랑 이게 주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걸 써야 돼.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프랙티컬하게 지금 안 묶이는 것 같고 향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신 기능이나 센서들이 많아지고 충분히 사람을 대체할 수준 정도의 AI와 네트워크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테슬라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퀄컴 우리 이동통신 칩 이게 뭐죠? CPU 주로 만드는 뭐 세계 최고잖아요. 퀄컴인데 퀄컴이
퀄컴에서 우리 핸드폰용의 칩이 뭐 가장 많이 그 돈을 벌어줬고, 두 번째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전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스냅드래곤입니다. 얘네가 스냅드래곤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를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 말이 굉장히 확 왔는데, 디지털 샤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차량의 샤시가 차량이나 뭐 이런 거의 샤시가 아니라, 결국은 얘네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된다 그러면 얘네가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돌아다닐 텐데, 그 소프트웨어들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샤시가 되겠다. 그래서 디지털 샤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스냅드래곤을 냈는데요. 이거 스냅드래곤 여기 들어가 보시면, 퀄컴 들어가 보시면 오토노머스 이머시브 앤 클라우드 커넥티드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기 위한 게 스냅드래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스냅드래곤이 클라우드 커넥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그게 텔레메트리, 커넥티비티, 컴퓨팅,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오토노미 이런 거를 다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퀄컴이 2023년 CES에서 냈던 것들을 보면요, 올해 낸 거죠. CES에 낸 거 보면 스냅드래곤을 디지털 샤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컨셉들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우리의 생활에 들어올 수 있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에코시스템의 파트너의 액세스, 아마존, 뮤직, AO, 보스부터 해서 윙크까지 이런 데가 지금 파트너사로 붙어서 이 스냅드래곤을 가지고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몇 개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 걸 보면, 억세스라는 회사는 엔터테인먼트하고 게임 이런 거를 스냅드래곤 가지고서 안에서 이제 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AO 회사는 커팅 엣지 디스플레이인데, 막 그 3D 디스플레이, 또 이런 것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해야 되고,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다 필요한 거니까 이런 거를 요거 가지고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윙크 요 회사하고는 스냅드래곤을 가지고서 뉴 카메라 베이스 드라이브 레코그니션하고 하드웨어 페이먼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칩셋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통신하고 이렇게 발전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하여튼 연결이 돼야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통신 칩하고 연결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애플이죠. 이게 애플카 얘기는 요즘 좀 뭐 덜한 것 같은데, 애플은 아직 애플카는 모르겠는데 애플 에어태그라든가 이제 올해 출시할 예정으로 돼 있는 리얼리티 프로, 요거 그 AR, VR 기기입니다. 근데 애플 에어태그는 요거 한 1,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UWB라는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케이션을 잘 찾고 어디 위치를 잘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가령 요 태그를 자동차 키에다 붙여 놓으면, 내가 자동차 키 어딘지 모르면 핸드폰을 키면 얘가 어디 있다라는 걸 이렇게 굉장히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로케이션을 찾아내는데, 그 위치를 찾아내는데 정확도가 기존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가깝고 수 센티미터, 수십 센티미터 내로 찾는다라고 리포트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애플의 에어태그는 애플카를 겨냥해서 한 기술 중에 하나라는 기사들이 뜹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가령 요 에어태그 기능이 된다고 하면, 지금 자동차 키 대신에 내가 핸드폰 가지고 하는 거 이미 뭐 구현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릴라이어블리티라든가 혹은 시큐리티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거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을 잘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로케이션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VTX를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디서 왔는지가 굉장히 정확도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로케이션을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지만 VTX나 리모트 드라이빙이나 이런 거가 가능할 텐데, 이 기술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 로컬라이제이션, 로케이션을 굉장히 잘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가 이런 기술이 접목이 되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아직 안 나온 그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CES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그 리얼리티 프로인데 요거는 그 AR하고 VR 그 어그멘티드 리얼리티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 리얼리티를 다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누르면 그 리얼리티,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보이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 세계를 많이 보게 한다 그러면 AR로 완전 동작하는 거고, 완전히 닫아버리면 VR로 조절하는 건데, 애플이 이런 식의 기술들을 내고 있으면 사실 애플 카가 나오면 애플 하나 들고 가면 얘가 자동차 키가 되고 얘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들이 다 돌아가고 얘가 얘랑 연결되면 차 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AR, VR 한다고 운전을 해도 혹은 내가 센싱을 해도 주변에 있는 로케이션 어딜 봤더니 거기서 어떤 데이터가 있고 상태가 어떻고 그거가 굉장히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는 인포메이션과 섞여서 온다 그러면 얘는 굉장히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보다 훨씬 강력한 또 혹은 게다가 또 애플폰은 마니아층이 있잖아요. 얘네가 하나로 이제 다 연결되면 얘가 그 어떤 파급력 이때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통신이 기존에 자동차 베이스로 가던 거가 있었지만 지금 애플에서 애플카가 나온다 그러면 통신 베이스의 자동차가 선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근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임플리멘테이션 얘기를 할 텐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번째 이제 그 패스 왜 발전을 해야 되냐는 지금 통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모바일 통신이 발전하고 있는데 모바일 통신이 핸드폰 위주의 통신을 우리 스마트폰 사람 베이스 사람을 목표로 한 통신으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사이드링크라든가 사물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사물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통신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능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고 지금 그 요구 조건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아직도 V2X를 위해서는 조금 부족했다. 사람을 대체할 수준이 되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통신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걸로 지금 가고 있고 그 중간에 제가 퀄컴하고 애플 얘기를 한 거는 현재는 걔네들이 인테그레이션 되지 않고 여러 개들의 서비스들을 선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들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이려고 할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 통신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성능이 개발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미 맛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이렇게 쭉 진화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구현 측면인데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X라고 제가 붙였는데 X가 뭐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레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랜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통신으로 본다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있죠. 네트워크 장비가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그 코어 네트워크를 하겠다. 혹은 시스코에서 하겠다 그러면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얹혀놓은 이런 형태였는데 현재는 이런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로 정의해서 그 범용 서버에다 이제 올려가지고 구현하는 거죠.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인데 제가 만약에 경희대에서 우리 최지훈 교수님 있는 디지스트까지 가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데를 더 거쳐서 가겠죠. 뭐 서울에 있다 그러면 해화동으로 갔다가 해화동 통해서 대전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텐데 걔네들이 옛날에 이제 데디케이트한 통신 장비였어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 내가 지금 그 데이터를 보내겠다. 실제 데이터가 초록색이고요. 이 데이터가 단 거를 컨트롤하기 위한 게 이제 분홍색으로 보는 그 제어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 유저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 UPCP라고 하는데 얘네가 그냥 하나로 다 묶여 있었어요. 하나로. 근데 소프트웨어로 디파인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쩔 수 없죠. 전송부는 그 거리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다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깔아놓고 요 제어부는 소프트웨어로 정의하다 보니까 한 군데다 모아놓고 얘네들을 제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전송부하고 컨트롤부하고 이렇게 띄어낼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지금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는 제어부하고 전송부가 분리된 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네트워크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는데, 그 근간은 뭐냐면 이 네트워크는 예전에 이렇게 구현되어 있던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고 소프트웨어로 정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어부하고 전송부, UP하고 CP를 분리해낼 수 있게 된 구조가 된 거죠. 훨씬 더 효율적이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얘는 소프트웨어로 전송부도 그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가격도 싸고 했는데 여기에 된다는 얘기는 10년 전에 이미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는데 막았어요. 첫 번째는 막은 이유는 일단 장비회사 시스코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에릭슨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렇게 파는 거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라 그러면 소프트웨어로 한다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제 막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들고 나왔던 얘기는 소프트웨어로 정의했는데 통신용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구조에 비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됐다. 효율이 떨어진다.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그걸로 계속 막혔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로 정의하는 이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없어져서 현재는 이런 형태로 네트워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동통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맨 끝에 이제 그 코어 네트워크였고요. 라디오 부분도 옛날에는 기지국이라고 하는 거가 신호도 전송하고 무선 안테나도 있고 여기에 그걸 제어하고 있는 디지털부가 이렇게 깔려서 이런 걸 쭉 깔아서 이동통신을 구현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디지털부는 한 군데다 모으면 왜냐하면 얘가 파워도 굉장히 커졌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이거 한 군데다 묶고 안테나만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왔고요. 이렇게 깔려 있고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서 요것도 현재는 요것도 디지털 단도 또 나눠서 여기가 이쪽에 붙어 있는 애는 여기 요 BBU도 요걸 나눠서 요 BBU 여러 개를 또 나눠 놓고서 컨트롤 플레인하고 유저 플레인을 요거에서 또 이제 갈라낸 거죠.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버추얼라이 소프트웨어로 디파인 하는데 지금 5G에서도 지금 오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픈 랜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랜 얼라이언스가 이제 얘기 많이 되고 있고 요번에 그 MWC 2023년 MWC도 그렇고 CES도 그렇고 오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그 지금 이쪽에 그 아직도 이렇게 돼 있는 거가 그 삼성 장비, 노키아 장비, LH 장비 다 따로따로 걔네들이 따로따로 이제 정의되고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이쪽 부분도 이것도 완전히 범용 서버에다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그러니까 지금 통신용의 디지털 장비 말고 아예 범용 서버에다 소프트웨어를 얹혀서 구현하자 하는 게 이제 오픈 랜이거든요. 근데 오픈 랜은 지금 그 네이밍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픈성, 그 소프트웨어를 여러 군데서 개발해도 걔네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지만 가능하겠죠.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될 텐데 걔네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니까 오픈성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텔리전스입니다. 오픈랜은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오픈리스고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가 정의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정의해서 하고 있는데 오픈랜을 가장 강력하게 물고 있는 데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오픈랜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그거를 좀 저희 나라에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오픈랜을 혹은 또 오픈랜 플러스 넥스지 얼라이언스라는 걸 미국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G 이후를 보기 위해서 넥스지 얼라이언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미국에서요 통신을 정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는 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넥스지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세컨 제너레이션 할 때, 여기 좀 연세에 계신 분들은 2세대 때 이동통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장 좋은 단말기는 모토로라 단말기였고요. 장비들은 루슨트니, 벨레빈이 미국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였어요. 세컨 제너레이션. 근데 미국은 세컨 제너레이션일 때부터도 이동통신은 마켓에서 하는 거지, 뭐 누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니까 마켓에 맡긴다라고 놔뒀거든요. 그러면서 3세대, 4세대, 5세대 오면서요. 미국은 모토로라, 벨레빈이 이런 데 싹 없어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삼성이 조금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화웨이라는 데가 딱 차고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그 시스코 우리 네트워크 장비 시스코 그래도 이제 뭐 이동통신 그 겉에 그 무선은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네트워크 장비는 시스코라는 데가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전 세계 정보력이나 이런 거는 미국에 그 컨트롤할 수 있겠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2021년 상반기에 보면요.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가 유선 장비입니다. 네트워크 장비가 시스코 장비보다 2% 정도 더 30%, 32%인가 이렇게 마켓 시어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에 우리 스마트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있어서 정보를 베이스로 하는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는 데이터 플러스 AI 기반의 사회로 갈 텐데 정보의 장악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로 5G 시대에 들어서부터는 이 소프트웨어로 좀 하는 걸 하자. 근데 말이 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이제 오랜 말씀드리면서 소프트웨어를 범용 서버에다 올려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범용 서버에다 COT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범용 서버에다 통신용 소프트웨어를 얹혀놓으면 얘가 통신 장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소프트웨어 파워는 미국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파워가 있고. 두 번째는 서버에다 올린다는 걸 어떻게 다른 걸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클라우드에다 소프트웨어를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클라우드는 우리가 AWS니 뭐 이런 데 보면 아마존 이런 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데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클라우드 경쟁력 있는데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클라우드 베이스의 커뮤니케이션에다 소프트웨어를 통신으로 올리면 다시 통신에서 경쟁력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통신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쪽이 아직은 이제 시장에서 크게 그 반응은 못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요 말씀을 드린 거는 통신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통신이 발전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오랜 오픈리스 인텔리전스 제가 말씀드렸고 이걸로 가자 했는데 오퍼레이터들이 오랜에 들어오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KT니 뭐 도코모니 혹은 지금 일본 사이통이나 라쿠텐이니 이런 데는 저거 하거든요. 라쿠텐은 그야말로 오랜 베이스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KT도 지금 사실 뭐 KT 예를 들면 삼성 장비 가지고서 이렇게 쭉 깔아야만 됐는데 소프트웨어로 된다 그러면 자기네 그냥 서버에다 놓고서 소프트웨어 이렇게 쫙 올려서 하면 좋겠다 하니까 오퍼레이터들은 뭐 당연하게 이런 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할 것 같고 일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오랜 말고도 오랜 온라인에서 들어오면 AWS도 들어와 있고요. 어디 보면 메타도 들어와 있고요. 이런 데가 들어와 있어요. 이건 통신 영역이 아닌 데가 막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왜 들어왔냐 하는 거죠. 왜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이런 걸 하고 있느냐. 근데 일부에서는 오랜이라고 하는 거를 소프트웨어로 정의한다고 하는데 메타라든가 혹은 우리가 어떤 모빌리티를 하겠다라고 하면 토요타라든가 뭐 이런 데로 보면요. 그런 데서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올릴 때 현재 5G 네트워크가 그 서비스를 서포트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스마트 모빌리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서비스를 올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재 5G망이 그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현재 장비로는 서포트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동통신이 5G 처음 시작했을 때 LTE에 비해서 B2B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를 캐치프라이즈도 들고 왔는데 아직도 5G 하면 핸드폰에 쓰고 있는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있는 거는 우리가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보고 이메일 같은 거 체크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뭐 음성 통화하고 이 정도잖아요. 음악 듣고. 그 서비스인데 그게 LTE에서 5G로 왔을 때 별로 바뀐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거 용어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동통신은요. 그냥 올마이티예요. 제가 많이 쓰는 얘기로 그 원 사이즈 핏 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사이즈로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건데 사실 현재 이동통신망은 어떤 굉장히 강력하고 벌키한 놈을 갖다 놓고 그 안에서 그 스트리밍용은 스트리밍 서비스 해주고 보이스가 오면 보이스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이렇게 지금 통신이 지금 깔려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는 안 될 거란 얘기죠. 향후에 만약에 내가 리모트 드라이빙을 하는데 현재 수준의 레이턴시하고 현재 수준의 릴라이블리티로 가능하겠어? 의구심이 있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나는 서비스를 맺을 때 나는 리모트 드라이빙을 위한 통신망을 설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이거는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는 10ms 이내로 보장을 하고 릴라이어비티는 10의 -9승의 BER을 서포트한다. 이런 거를 딱 맞춰놓고 그걸 서포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네트워크에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현재 네트워크는 어렵고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소프트웨어로 그런 것들을 다 정의해서 맞춰놓고 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다시 또 다른 면에서 보자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리모트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딜레이는 10ms 이내고 10-9승의 그 릴라이블리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만약에 센싱을 하겠다.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네트워크예요. 굉장히 비싼 네트워크이고 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센싱을 하기 위해서 나는 데이터 양 굉장히 작아. 데이터는 뭐 수킬로 bps만 올리면 돼. 그 다음 딜레이는 뭐 한 200ms 이내면 돼. 이런 거 하고 그 대신에 싸게 여러 개 붙여줘. 그러면 그렇게 맞게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소프트웨어로 될 때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랩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통신 기능을 위해서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 사실 토요타 자동차 뭐 이미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토요타 자동차의 한쪽 부분에 그 이동통신 하던 사람들을 쭉 끌어가서 지금 팀을 꾸려서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 팀들이 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통신망을 운영하던 사람들, 경험하던 사람들을 들고 데려가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결국은 왜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올리고 싶은데 실제로 네트워크가 어떤 걸 어느 정도로 서포트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또 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할 거야. 근데 이거가 서포트할 수 있어. 그거 체크도 필요하지만 또는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맞는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같이 고려가 되고 있어서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는 걸로 바뀌어오고 네트워크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차량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되고 있는데 뭐 네트워크는 통신은 그야말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개런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만약에 KT가 삼성 장비를 가지고 딱 망을 쫙 깔아놓고 하면 뭐 무리 없이 지금 운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범용 서버에다 소프트웨어를 얹혀서 내가 운영하겠다. 자신이 없는 거죠. 그만큼 개런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신이 없고, 그걸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믿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걸림돌 이렇게 좀 주춤주춤하고 좀 못 나가고 있는데, 그게 워킹한다 하면 그때는 아마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네트워크에 이런 것까지 제공할 수 있고 이걸 이 정도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파악하시면 혹은 뭐 그 전 세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가는데 아까 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걸림돌이 그런 의구심 때문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소프트웨어들이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맞춰서 할겠느냐, 혹은 어디에 있어서 고장이 났을 때 이거 누구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고, 실제로 또 하나는 지금 그 소프트웨어가 오픈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인텔 서버에서만 돌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또 범용 서버라고 하는데, 또 현재는 하여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텔 서버에서만 도는데, 인텔 서버가 또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도 아직 없는데, 뭐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이제 시장이 막 열릴 거라고 이제 보는 거 예측하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오렌이 오픈리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AI가 나왔기 때문에 오렌은 여기에 릭이라고 하는데, 랜 인텔리전스 컨트롤러, 요거는 이동통신의 기본에 없던 거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AI가 발전하고 머신러닝이 발전하니까 요거가 아예 기본 컨셉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소프트웨어로 갔을 때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뭘로 잡았었냐고 하면 얘네가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된다. 우리가 통신 장비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10년 이상 걸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요, 그 릭이라는 걸 아예 정의하고 들어가 있거든요. AI 기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나는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캐퍼빌리티에 이런 가격에 이런 네트워크 구성해줘, 이런 것들이 되는 거가 정의되어 있어서, 이게 된다 그러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도 풀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혹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네트워킹을 구성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서, 요것들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트워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온 5G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이온 5G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뭐 일본 같으면 로컬 5G, 프라이빗 5G, 난퍼블릭 네트워크 이런 걸 했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가령 스테디움이라든가 혹은 이런 아그리컬처라든가 뭐 이런 특정 지역에서만 통신을 사용하는데, 그 5G 100메가 받을 때 이 통사가 2조 냈거든요. 근데 요 5G 이용망은 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겠다. 가령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통신망 비용이요, 그 주파수 비용이 수백만 원 정도예요, 1년에. 그렇다 그러면 주파수 비용이 없으니까 아까 오픈랜 가지고서 그 현대자동차 그 공장 안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헬스케어니 뭐 다양한 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요, 사실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 통사를 통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 5G는 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그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5G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ENBB, URLC, MMTC를 다 정의하는 데다가 보안성이 제공이 되는 데다 플러스 나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향후에 각광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6G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하여튼 6G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6G를 위해서 하는 거 이거 쭉 제가 생략하고 6G에서 보는 VTX를 위해서 보는 6G만 좀 보면요, VTX에 여러 가지가 연결되는 것들이 될 거다 하는 그림 있으니까 이 레퍼런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UAV, Satellite Assist VTX가 될 거다. 이게 6G에서 보는 거고, 이게 아까 얘기하는 스타링크는요,
문제는 스타링크는 자기 그 스타링크니 원웨빈이 이런 지금 저궤도 위성 걔네들은 통신이요 세계 표준화된 통신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딱 정의한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범용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3GPP나 혹은 6G에서는 얘네들이 공통 표준으로 돌아가는 네트워크 하자. 그러면 그게 표준으로 된 통신 모듈이 표준화된다 그러면 내 핸드폰하고 이제 붙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 그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UAV 컨트롤하는 것보다 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뭐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지금 6G에서 고려하고 있는 토픽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릴리즈 18 얘기했는데 AI를 굉장히 오리엔티드 하고 있습니다. 18 이후에서부터는. 그래서 AI 베이스드 네트워킹하고 컴퓨팅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 이게 특히 AI for 네트워크도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잘 운영하기 위한 AI,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릭 같은 거요. 그 오렌에서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네트워크를 잘 운영하기 위한 AI for 네트워크이고 플러스 네트워크 for AI도 고려하고 있어요. AI가 잘 되려고 그러면 엄청난 데이터들을 모으고 걔네들을 다시 잘 가공하고 다시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데이터를 잘 모으려고 그러면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화돼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어서 AI for 네트워크 플러스 네트워크 for AI가 6G에서 고려되고 있고요. 이게 그겁니다. AI for Network, Network for AI가 고려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애플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컬라이제이션 앤 센싱이거든요. 로컬 센싱을 했는데 내가 어떤 데이터를 센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걔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온 데이터인지 그 위치 정보가 굉장히 정확한 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계속 걸린다 걸린다라는 굉장히 경쟁력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때 했는데 이 로컬라이제이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사실 삼성도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6기가 이상의 UWB 쪽을 삼성에서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로컬라이제이션 굉장히 광대하게 돼야지만 레졸루션이 올라가서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은 우리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를 하려고 할 때는 이 위치 정보, 요 로컬 그 굉장히 정확하게 차량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센서들의 위치 정보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포지셔닝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를 점점 더 높이려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요. 센싱 얘기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테라이르 어시스턴트 V2X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인포테인먼트 잘 된다 그러면 안에 홀로그램이나 어떤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게 있고 텍타일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촉감이거든요. 그 청각, 후각, 청각, 시각 이런 거 떠나서 이제 촉감인데 이건 5G부터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텍타일 촉감 정도는 돼야지만 내가 자율주행을 할 때, 자율자동차를 할 때 도로가 이렇게 우리가 운전할 때 뭐 도로가 이렇게 덜컹덜컹 하는 거 그거 다 고려해서 운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내가 바로 느끼는 거 차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얘기하면 이거 뭐가 내가 감지했는데 그게 한참 뒤에 감지했다는 얘기는 내가 물컹물컹한 거 벌써 지나왔는데 저 뒤에 있는 것처럼 느끼면 안 되니까 이런 텍타일 인터넷에 대한 거 햅틱 인포메이션들이 가는 것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 플래튜닝이나 리모트를 하기 위해서 텍타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IRS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신호를 쏘면 어디 막 반사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건데 지금 IRS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사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통신으로 본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송신기하고 수신기 사이를 생각하고 여기는 제가 모르는 거, 채널은 모르는 거로 놓고서 통신이 발전했는데 IRS는 심지어 이제 이 채널까지도 컨트롤하겠다. 이것도 이제 그 컨트롤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 많이 되고 있고 상용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그러면 내가 얘하고 얘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그럼 여기 안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다 IRS가 딱 붙으면 얘가 여기다 정보를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갈 때 이쪽에 정보가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려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 피할 수 있어야 돼서 IRS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IRS는 사실 테라헤르츠나 혹은 뭐 우리 서브 테라헤르츠나 밀리미터 웨이브 되면
직진성만 강하고 이런 걸 잘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IRS는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VTX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이런 것들을 안 보이는 데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VLC도 많이 고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6G 하면 그 주파수가 서브테라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주파수가 굉장히 더 올라가면 이제 그 VLC잖아요. 비주얼 라이트 그 가시광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6G 한 축은 RF하고 라디오 프리퀀시하고 VLC를 이렇게 결합하는 건데 지금 보는 것처럼 VLC 커뮤니케이션 가시광선 통신 이미 뭐 몇 군데 상용화되고 있는데 헤드라이트라든가 백라이트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거가 될 거고 우리 신호등 가지고서도 신호등이 그냥 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호등에서 어떤 정보들을 막 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할 거고 가로등을 통해서 이런 정보 주고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RF하고 VLC를 결합하는 형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 정보가 가령 차하고 차가 지금 지나가는데 내가 자율주행이나 리모트 드라이빙 하려고 하면 얘가 주변에 있는 애들로부터 데이터들을 이렇게 받아야 될 텐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 정보가 그냥 남들한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다 자연스럽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퀀텀 컴퓨팅 아직 먼 얘기인데 퀀텀 컴퓨팅을 이용하겠다는 게 저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퀀텀 컴퓨팅 자체로만 돌린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퀀텀 컴퓨팅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AI 머신을 돌리고 있다가 엄청난 파워를 요구하는 그 컴퓨팅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일부가 쓱 들어가서 컴퓨팅 해서 이제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홀리 퀀텀 컴퓨팅 하는 게 아니라 내가 AI 막 돌리고 있다가 굉장히 대용량의 판단을 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 그럴 때 일부가 퀀텀 컴퓨팅을 가서 계산한 걸 가지고서 그 결과가 팔리시 같은 거가 내려받는 그런 걸 고려하고 있고요. 뭐 우리 시큐리티, 이네스트 시큐리티는 뭐 퀀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이런 걸 오퍼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브레인 비클 인터페이싱인데 결국은 뭐 뇌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결국 뇌파 같은 거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인터페이싱이 가능할 거다. 이런 거는 사실 5G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죠. 레이턴시라든가 데이터 양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